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직은 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은 과연 저 당에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치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한영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일반 사람 입장에서 무슨 룰이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싸움하는 거 보면 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의 시작인데요. 각 정당마다 공천과 관련된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요.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거는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지향해서 뭐 비율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국민 70% 당원 30%라는 것을 아예 당원 단계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새누리당도 보면은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이 배정되고 나서 선임되고 나서 자꾸만 그 기존에 쓰던 룰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헌 103조를 보면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선 추천 지역은 뭐냐면 뭐 정치적 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그 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 TK 지역이라든지 강남 지역 같이 새누리당이 절대 우수한 지역에는 우선 추천 지역이 아닌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당헌 당규상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룰은 있는데 룰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작년에 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서 20% 컷오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공천과 관련된 룰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혁신위가 얘기했었던 그때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데 정당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한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에 썼던 룰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선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거가 40일밖에 안 남은데 불구하고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룰이 있는데 해석이 다르고 한쪽에는 룰도 없게 되고 이건 한마디로 해서 후진 정치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런 정당들한테 과연 국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을 만드는 분들 아니에요. 네네. 이분들 스스로가 있는 규칙이 있으나 마나한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나라에서 정당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토론 중인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해외에 좋은 모델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이제 유럽이 있고요. 지지자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미국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물론 정당 운영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직도 실험 중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는 여당 공천은 이제 대통령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시절에도 당 총재가 어떻게 공천을 해야 내가 국민들한테 좀 더 지지를 받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는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 발탁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인 공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당의 총재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이제 여야가 다 법률가들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정당의 정치인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섞어서 공천심사를 하는 이런 과도기를 잠깐 맡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그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렇게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번 공천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또 대통령이나 야당 총재가 공천할 때는 너무 또 정당이 총재가 독선적으로 자기 사람을 공천을 했다. 또 공천 심사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계파 공천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좋은 공천 방안을 찾아야 근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공천 방법은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과정을 보면 야당도 공천에 문제가 있다. 기존 공천 방식으로는 좋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하기 어렵다. 해서 김상곤 교수가 들어와서 혁신안을 만들었고 여당도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뭐 네 분 있을 정도로 시끄러운 가운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그 룰이 있는 가운데 이제 공천 행위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천 행위가 막상 시작되니까 여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존 규칙에 등자라는 게 있지 않냐라는 식의 이제 다른 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야당은 이게 혼란 상태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김상곤 혁신안 가지고는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약간 좀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칙이라는 건 만들어 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 우선 그 배경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이게 룰까지 막 바꾸려 하는 그 배경에 건지.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대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조금 거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게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비율이 60% 이상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어떤 가설이 나오게 되냐면 어떤 정당이 현역 의원을 많이 쳐내느냐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이고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 가설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룰 따로 그리고 물갈이 따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김상곤 혁신위원이나 국민공천이라는 부분들도 실은 계획공천한 거지만 결국은 현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좋은 사람을 갖고 들어오냐가 핵심적 사항이었었는데요. 새누리당 안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개혁공천을 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은 진행이 됐었을 때 불구하고 좌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전화 여론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율을 국민 70%, 당원 30%,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하는데 그나마 이것이 과거에 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식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경우에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고 현역이 대거 다시 입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측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구 의원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 당규를 따른다. 그런데 그 당헌 당규 상에서도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선 추천 지역을 과거에는 전략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막 살생을 하고 더 나아서 학살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에. 그렇지만은 물갈이를 하고 전략 공천을 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걸 보니까 우선 추천 지역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당헌 당규를 보면은 전략 공천하고 우선 추천 지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에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당신은 관리만 하라는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이고 비박이요. 비박이. 그리고 친박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충돌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박 친박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이한구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는 친박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국회 심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 심판론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어려울 때 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거나 당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배신한 사람을 심판해달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선거가 앞섰기 때문에 특정인을 얘기를 하면은 불리하고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될 사람을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완전히 공천에 손을 떼고 기득권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충돌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심판해달라 하는 거를 국민들을 향해서 한 거로 생각하십니까? 공천관리위원장 보고 심판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저는 국민들의 이제 물갈이 여론을 명분으로 그 명분을 등에 업고 지금 이른바 친박 또는 진박이라고 표현되는 이분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계파의 지분 넓히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계파의 지분을 더 넓힌다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 임기 중에 국정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하는 예. 것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더 길게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예, 물론 퇴임 이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퇴임 이후에 불행해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게는 뭐 몇십 명, 적어도 뭐 십몇 명, 뭐 20몇 명이라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면 퇴임 이후에도 이제 본인이 영향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이 통하나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모순적 일이 벌어지냐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공천 과정을 정권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12명 아닙니까? 거기 100% 대통령께서 지금 그 2012년에 공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천한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박을 갖다 놓고 저 사람들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공천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적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특히 비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공천을 다 해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놓았을 때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식 공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잘못된 거다. 자기도 거기에 희생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특정한 인물을 위한 개파 공천이 된 것이고 지금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퇴임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가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다음번 시대의 권력 그룹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뭐 매번 그랬죠. 그런데 다 실패했죠. 예, 성공한 경우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건 왜 없죠? 왜냐면요. 근데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과거에 다 실패했거든요. 천하의 YSDJ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통치 환경이 역대 대통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네. 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쭤보면은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항상 같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역대 대통령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집권 여당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하고 관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국 대통령을 넘어서서 그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를 보면은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과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을까? 지역, 이념, 여러 면에서 봐서 세력 면에서부터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생긴다. 두 번째는 역대 대통령 집권 여당 같은 경우 또 집권 대통령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강력한 야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때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DJ라고 하는 그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은 보통 당의 지지도보다는 훨씬 밑에 대통령 지지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역대 대통령이 4년차 때 그렇게 이룬 대통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다르다.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2016년 총선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대표 체제 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른 점이 비박이면서 비주류가 당 지도체를 너무 일찍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 정권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의 체제를 대통령과 같이 하는 대통령 세력의 당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만약에 국회의장까지 장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과거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총선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과거는 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네네.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김 교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진박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의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하면 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음번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대통령의 의제가 관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당의 후보 경선이 3월 한 9일, 10일 뭐 좀 이르면 그때 시작될 것 같고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인데요. 지금 이제 이른바 친박, 진박 이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진박 후보라는 분들이 그 경쟁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선을 하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물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만약에 뭐 아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버리면 네. 그건 컷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컷업은 지난번 2012년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훌륭하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권자 보고 이 사람 좋으니 선택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12년에도 있었고 두 차례 이제 컷오프 제도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 현역 의원을 젖혀놓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전혀 새로운 후보를 아예 공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만 경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항구 위원장이 이제 어느 쪽을 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그거는요. 같은데요. 당원당규상은 당연히 후자로 하게 돼 후자지만 있습니다. 면밀하게 보면은 네.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당헌 제99조를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지역구 후보 추천 규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선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당대표가 추천한다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공천을 하든 우선추천 지역으로 하든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격심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게 자격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자격의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 뭐 비리와 관련된 거라든지 정과가 있든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기준을 마련해서 밀어붙이면 그게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그런 월권이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도장 안 찍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기준 좋다. 그럼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당대표가 도장을 안 찍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찍는 건 자동으로 찍는 거죠. 그렇다면 네네. 결국은 이제 소위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열을 내고 열심히 만들었던 소위 새로운 규칙, 네네.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없어지게 돼버리는 이렇게 거죠. 되는 그렇게 건데,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네. 5명은 누군가가 임명한 그렇죠. 사람이 5명이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은 친박 또는 진박이고 네. 2명이 당 사무처장하고 뭐 부처장인가 뭐 2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하자면 소위 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8대 2고 네네. 3분의 2가 이미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논의했던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협이 이루어질 거냐 아닐 것인가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일주일 내에 결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건드릴 수 없다. 자격심사의 8가지 항목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100% 상임적 공천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그동안 말을 보면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원 당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바로 충돌의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는 김무성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중진을 포함해서 컷오프를 통해서 지금 자꾸만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당은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절충으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살생부 논란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바로 정도는 그게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네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컷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컷업을 하는 주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좋은 사람들을 갖다 내놨는데 성적은 형편없었다.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하고 보니까 여당 야당 다 엉망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그렇다면 선택을 보다 더 국민들이 지역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사적 발전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좀 그 약간 차원이 다른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당 내부의 운용을 특히 공천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 민주적으로 하면은 좋은 후보가 공천을 받느냐, 그게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야당 총재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지지할 수 있겠는가, 또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공천들을 하게 되고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약간 내부적으로 무찔러 가면서 이제 공천을 하고,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은 환호하고 뭐 이제 이랬던 이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당원 당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천을 이렇게 또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19대 국회하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20대 출마하겠다는 거냐 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향식 공천제도가 좀 선진적인 제도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 그게 현실에서는 그건 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령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년 뒤에를 보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4년 뒤에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 구민을 많이 의식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을 확실히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건 국회의원이거든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지역구 의원밖에 없고 이제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는 저는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를 보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요 선출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역대의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뭐 지명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사람이 거의 됐는데 황우여 의원과 정의화 의장 후보가 서로 충돌해서 압도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신세 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가 많이 얘기 나왔지만 미국에서 1903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안착되는 시간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전에는 보수들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정치가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지금 만의 경우 물론 조금 나름대로 그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내심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됐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공간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송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언론도 많이 얘기하는데 현재 같은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대부분 될 거다라는 그 가설이 맞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역 같은 데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여론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지금 많은 대다수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좀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그것이 현역 의원들을 국민의 힘을 통해서 국민 물갈이를 하는 것을 차단하게 되고 오히려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컷오프를 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그런 면에서 보는 저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물갈이를 국민이 하느냐 그렇습니다. 안 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느냐의 차이인데 네. 근데 그 부분을 풀려면은요, 이제 지금 선거법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법을 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진입 장벽을 많이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거의 할 수 없게 해놨고요. 예비 후보 제도 정도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서를 이제 마음대로 자기 지역구에 뿌릴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명함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네 식당 개업을 해도 이렇게 그 찌라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해서 나눠주는데 지금 예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게 뭐 명함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맞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이 진입 장벽을 다시 좀 낮추고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 좀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이제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하고 좀 같이 놓고 따져봐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진입 장벽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이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얘기한 거는 물론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뽑힐 거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실질적 근거가 있나요? 최소한도 수도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을 앞둔 쪽에서의 그런 쪽의 여론조사도 좀 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진짜 현역이 너무 유리하더라라는 건 없고 그냥 여다 야의 대칭에 있어서의 가상대결의 여론조사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과학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현역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거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도 한 80%는
국민 경선을 하고 나머지 20%는 전략 공천을 하자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을까. 100% 모든 걸 경선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70% 정도, 80% 정도를 과거와 달리 상향식 공천이라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한 것도 저는 엄청난 저는 나름대로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 100%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 80% 정도는 지키고 나머지 20%는 어떤 형태든 간에 지도부와가 서로 조율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논의가 아니라 무조건 상향식 공천은 잘못됐다.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몰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발전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상향식 공천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추진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만들어진 얘기죠. 이제 당원 당규를 이제 지키는 게 옳죠. 거기다가 이제 전략 이른바 전략 공천 제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선 공천 제도든 뭐든 해서 좀 뭐 불가피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지금부터 상향식 공천을 단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20대, 21대 가면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지금부터 하고요. 부분적으로라도 하자.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항구 위원장이 하겠다는 거는 전부 다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물갈이를 조금만 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진박을 밀어넣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게 바로 당내에서 문제죠. 이제 그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바로 누군가가 요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채우겠다 하는 그런 경우하고 새로운 신인이 좀 불리하지만 그 부분은 정보 제공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신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주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물갈이하는 이 둘 간의 선택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항구 위원장이 누구 현역 의원을 젖히고 새 사람을 갖다 내리꽂는 식의 공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공천을 상식적으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려꽂는 거는 없어져야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그 정도라도 이제 현역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이제 그런 식의 컷오프를 당했을 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선거 구도가 이제 어떻게 흐트러지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만약에 이항구 공선관리위원장이 진박은 무조건 다 그쪽은 다 경선해라. 물갈이 할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이다 하면은 이 논쟁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또 친박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네. 바로 그 진박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네네. 한 그런 최근의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경환 실명으로 얘기하시죠.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들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진박으로 채워달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심을 사고 그럴 바에는 국민들한테 맡겨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근데 이제 아니겠어요?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명분 싸움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김무성 대표보다는 이항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물갈이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갈이를 하냐는 싹 빠져 있고 물갈이를 한다는 것만 부상이 되면서 다른 정당과 비교를 했을 때 새누리당도 물갈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다. 일단 물갈이를 해라. 근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의도한 대로 진박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후다닥 끝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또 비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새누리당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없지만 지금 더민주는 아예 전략공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 전략공천의 대상이 돼서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가 광주 내려가기 전에 오히려 강기정이라는 거 광주 출신 의원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가 한 달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결국은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누가 더 많이 물갈이 했느냐만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19대 때 우리가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20대 국회는 희망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물을 갈되
지금 물보다는 더 깨끗한 물로 갈아야 되는데 네. 지금 물보다 더 더러운 물로 물갈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매번 이제 국회 교체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또 아이 뭐 금방 또 그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또 비판들을 하세요. 저는 이 배경에 국회하고 국회의원들을 좀 너무 실제보다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 반정치주의 정치 혐오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말 중에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8대 때 최악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17대 국회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죠. 이른바 탄도리들이 많이 와서 뭐 108번뇌 이런 말도 있었고 뭐 그때도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최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보면 학력이라든지 수준이나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뭐 국회의원 내지 그 정당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너무 비하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물갈이는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글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갈이는 요구 사항인데 네네. 그 물갈이를 하는 의도가 순수한 거냐,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지금 선택의 문제, 결국 거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100% 국민에게 맡겨야 되고요. 저는 송 기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힘든 이유는 19대 국회가 역대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16대, 10대, 18대, 19대 나오면 19대 때가 가장 국민을 대표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12년에 공천 과정이 잘못됐다. 우리가 조직학에서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조직이 잘 이루어지냐, 국회라는 조직이 잘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문제는 처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선택되느냐는 어드버스 셀렉션, 잘못된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들어오고 나서 국회가 지향하는 근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랄 해저드에 빠졌을 경우에 이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그 조직은 굉장하게 비효율적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엄청 강화된 지역이 19대 국회라고 보고 그 19대 국회의 핵심이 뭐냐면 2012년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됐다. 그 강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회에서는 없었던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더 국회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행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전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대 국회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를 못 낸 거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좀 우수수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밀려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국회의원 선출 과정 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08년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의 제기를 했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른바 친이명박 쪽에서 이제 공천권을 휘둘렀고요. 2012년엔 또 반대 현상이 있었고요. 아마 짐작컨대 올해 공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 20대 국회가 역대 그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케이스로 네.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김무성 현재 이 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도 잘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아주 1등 공신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잘렸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그 인위적인 공천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번 공천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거가 실은 상향식 공천이었고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에 굉장히 서운한 거를 토로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정치 혁명이다. 다른 역대에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 내가 기득권을 챙기겠다고 한다면 능히 그 욕을 먹겠지만은
아니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기득권을 공천권을 다 내려놓겠다는데 그걸 잘못다고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잠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어떻게 명분하고 현실하고 있어서 조화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제가 가진 거죠. 의문은 네네. 어느 시점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떻든 김무성 대표를 잘랐고 또 잘랐고 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선출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있었던 얘기인데 결국 인위적 허답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 케이스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물론 그러죠. 개인화된 권력 구조냐 제도화된 권력 구조의 문제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진 국가냐 선진지 못한 국가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권력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의 의견과 의지와 자신의 손짓에 따라서 그건 개인화됐다는 겁니다. 권력이 개인화될 때가 불행해지고 권력이 개인화될 때가 후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진의회를 보면 공천 과정이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룰이 바뀌고 더 나가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그 사람을 바꾸면 마치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 언론도 본질에 대한 책임이죠,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적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언론이 책임이 사실 많죠. 그게 그 물갈이를 하면 막 피가 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환호하고 그 언론도 그걸 중계하면서 좀 시청률도 올리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나라 그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옳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그 개인이 그 어떤 국민들의 반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을 이용해서 이제 물갈이가 마치 개혁인 것처럼 지금 약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규제해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라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물갈이인지 더 더러운 물로 물가는 건지 그런데 이런 이 표현은 것에 좀 그 옛날에 표현을 말이죠. 어떤 물갈이의 의도는 순수해야 된다. 정치적인 의도가 순수한 건 없거든요. 순수하지는 않고요. 항상 자기 편이 더 많이 진출하는 걸 개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개혁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기준으로 금도를 넘지 않는 개혁.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물갈이라는 생각하죠. 용어가 나쁘니까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새 피를 수혈한다는 말이 딱 한때 나왔어요. 그랬죠, 또.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피 잘못 수혈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정치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인컴번트 어드밴티지 현역이 90%가 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재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봐라. 현역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사회식 공천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왜 90%가 재선이 되냐면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90%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지 그게 무슨 뭐 조직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됐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조그만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 송 기자님 말씀에 다시 동조를 한다면 뭐냐면 저는 뭐 의회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폄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향식 공천이든 국민경선이든 당 지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내가 큰 눈치 보지 않고 당선됐기 때문에 좀 자율적을 가지고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제 딱 새 국회가 20대 국회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과 관련돼서 전혀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9대 국회보다는 20대 국회 의원들이 좀 다르게 행동하지 그때도 않을까. 진박은 진박일 거냐. 이제 다른 차기의 이제 미래 권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정을 붙여서도 친, 뭐 그러니까 김 그동안에 이런 게 생기겠죠. 이 조금 날쌘돌이들을 보면은 친이였다가 곧 또 친박으로 갔다가 이게 많습니다. 지금 친박에서 그런 약간 비박 갔다가 다시는 진박으로 들어간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또 진 뭐가 막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참 역사성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끝으로 한 마디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선거구 획정론이 있었고 공천도 지금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좋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염원 이게 되겠어요? 우선 성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사실 그
항상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17대, 18대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선거 자체를 치르는 데는 물론 후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점은 있지만 선거 자체가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선거법 개정 자체가 3월 10일 이후로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연기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키 교수가 1950년대 미국 정치에서 얘기를 했어요. 상황은 공천의 문제, 선거 획정 문제 엉망진창이고 정말 혼돈이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유권자밖에 없다. 그래서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좀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거를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악을 뽑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유권자밖에 있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임지는 유권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20대 국회도 19대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요. 책임지는 유권자라는 거는 묻지마 투표라든지 그냥 뭐 쉽살려가지고 감성적 투표가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 야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국회가 20대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투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투표에 임해 주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